신간 뒤져보다 보니까 우리 공부했던 마타유가 쓴 그 얇은 책, 파시즘의 심리구조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마타유도 이런 데 관심이 있었네 하고 하면서 파시즘 한번 해볼까 해서 윤석열 책에도 출범하고 그래서 윤석열 어떻게 잡을까 해서 공부해봤는데 오늘 잡는데 실패하겠더라고요. 파시즘이 좋은 게 많더라고. 그래서 했더니 이제 이 바타유가 파시즘을 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초현실주의 무슨 단체에 있었잖아요. 클럽 같은데. 그래갖고 뭐 거기서 활동하다가 이제 쫓겨나요. 그래서 파문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초현실주의라는 건 늘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자기 보고 이질적이라고 하는 또 쫓아내는 그 초현실주의 그룹에 이제 판멸을 느끼고 쟤도 일종의 파시스트들이 아닌가라고 하면 파시즘을 연구하게 됐죠. 뭐 연구해봤자 얇은 책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내린 결론은 결국 뭐 파시즘을 뭐 긍정적으로 옹호한 건 아니지만 파시즘의 가장 큰 특징은 동질성과 이질성. 그러니까 이제 바타이어는 이질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동질적인 것으로 합치는데 예를 들어서 왕권 사회에서는 뭐 쌍놈, 천민들을 항상 배척하는 그런 체제. 그래서 양반 이상만 시민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사회주의 정권에서는 노동자 계층만 동질적인 그룹으로 생각하는데 이 파시즘에서는 이 동질성 그룹이 없이 모든 이질적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파시스트들은. 그래서 다 이질적을 종합하니까 거기서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 편인 거야. 다 이질적인 것들인데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조화를 시켜놓으니까 그냥 다 동질성을 느끼는 거야. 다 각자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가 똑같더라고요. 지금 이번 선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회도 강남의 그 부자들로 대표되는 그 세력과 태극기 부대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잖아. 어쨌든 같은 정치적인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파시즘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타이어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파시즘은 그러니까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대단한 거다. 아주 그 기득권이나 이런 네트워크가 아주 공고한 거다. 이렇게 바타이어는 얘기를 했습니다. 책이 얇기 때문에 그 책은 그 몇 마디보다 정리가 됐다고 빼고 있지. 근데 어쨌든 뭔가 경계는 있고 네. 너 우리 이게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을 만드는 게 이제 파시즘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방법인데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또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국의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사람은 그래도 부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지. 이 나라를 그렇게 우리 지켜온 거지. 물론 또 이 부자층에서는 그 태극기 부대를 자기들 동질적인 그룹으로 생각은 안 하겠지. 형식적으로, 작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동질적으로 집어넣겠지.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을 안 만드는 거죠. 적을 만들어서 파시즘이 공고해지는데 적을 안 만드는 그 교묘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파시즘은.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도 그러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보는 이제 계속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진보는 그런데 계속 자기들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근데 진보들의 잘못도 지적을 해요. 그렇게 보다가 우습게 보다가 니들이 전통 당했다는 게 오늘 우리 윤석열을 뽑은 한국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이 파시 초기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요 엥겔스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재밌게. 엥겔스는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개정판 서문에서 선거권의 확대는 좌파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는 거죠. 다 우리가 그거잖아요. 요번 선거에서 안 그랬지만 지난번 선거 때까지 특히 그 문재인이 떨어지던 그 지지난 선거까지 뭐 김재동 이런 연예인들 좀 진보적인 연예인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젊은 층들의 투표를 독려한 게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운동들이 많았다고. 요번에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다 보수화됐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없었지만 뭐 그렇다고 투표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었다 가만히 있었지만 그러면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뭐 그때 문재인이 졌잖아요. 그때도.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요즘 이제 이런 정권 넘겨준 데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따지고 문재인 참 쉽게 대통령 되는 사람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박근혜 탄핵 들고 나왔을 때는 문재인 말고는 뽑을 사람이 없었던 거고 그러고도 그때 유승민도 나왔어요. 그 선거에서. 홍준표도 나왔고 안철수도 나왔어요. 그죠? 그 셋의 합이 문재인보다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 보수적인 힘 그런 또 저변에 깔린 그 파시즘적인 성격은 무시 못하는데 계속 진보 지형을 무시해왔다는 거지. 이 책에서 뭐 한국 문제를 다루진 않지만 무시해왔다는 거라 우리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한번 반성을 해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엥겔스도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합법화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조롱조로 이제. 이들 이제 알았니? 이런 조롱조로 쓰고 있다는 거죠. 앵겔스는. 그래갖고 이제 뭐 선거권이 확대되고 이제 그런 뭐 참정권이 확대되는 이런 것이 사회주의 혁명을 앞당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 혁명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 볼셰비키식의 그런 폭력혁명뿐 아니라 선거혁명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왜 산업사회인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농경사회인 러시아에서 먼저 일어났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럽 사회나 러시아 사회보다는 좀 진보했으니까 좀 앞장서 있으니까 우리는 아마 투표나 이런 선거로 충분히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저는 뭐 촛불을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뭐 다른 혁명이라고 부르니까 그렇지만 뭐 촛불을 혁명이라고 불렀다 손 치더라도 그 혁명은 뭐 5년 만에 다시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원위치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좌파들이 가지는 그런 막연한 낙관론 같은 것들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들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참에 뭐 우리가 뭐 왜 졌냐를 따지면서 왜 내부 총질하냐는 그런 또 뭐 이런 강경한 목소리들도 있는데 총질할 건 해야죠 우리가. 그래야 반성이 되고 또 앞장 또 개선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파시즘이라는 말의 기원은 묶음이나 다발을 의미하는 라틴에서 나왔는데요. 단어 파슈에서 또 더 오래전에 파스케스라는 라틴어로요. 고대 로마의 집정관이 시대 행진을 할 때 맨 앞에 내세우던 나뭇가지 다발에 쌓인 도끼를 가리키며 국가의 권위와 결속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의 1970년 국세, 그러니까 국가도장 뭐 이런 거겠죠. 일단 미국의 25세기 동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찾아서 내한테 이게 없더라고.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거액도 없는데 이것도 없더라고. 그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누구 쿼터 없어요 지금? 옛날 거에 있었다는 말인지 지금. 수리가 화살 들고 오니까. 아 그래요? 그럼 옛날 건가 보다. 근데 이때도 그림은 봤어요. 이렇게 뭐 나무 다발에 이렇게 줄에 요즘 거라고.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뭡니까 로버트 팩스턴인가 이 사람의 주장은 우리가 흔히 뭐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언론 같은 데서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파시즘을 그 근원에서 무솔리니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대적 파시즘은 무솔리니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딱 그냥 굳혀져서 이렇게 설명하면 파시즘 이해 못한다는 거지. 계속 파시즘은 진화하고 한마디로 설명되지 않는 건데 많은 파시즘 연구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근원, 무솔리니나 뭐 히틀러 나쁜 놈이었으니까 그 근원만 가지고 파시즘을 그렇게 함부로 폄하했다가 된통 당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된통 당하지 않기 위해서 파시즘이 가진 긍정적인 면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이 책을 가지고 그 뭐 노동자의 책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좌파 서적들 소개하고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 보니까 비판적인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팩스턴이 좀 너무나 이제 파시즘의 긍정적인 걸 너무 강조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또 이 책에 대한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뭐 이 사람의 책만 읽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파시즘 우리도 한번 좌파 파시즘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들 정도고요. 그게 이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 혁명가들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요. 그들은 사유재산 공격, 민족주의 주장, 폭력주의, 반지성주의, 또 타협주의를 비판하고 기성사회 경멸 등을 내세우면서요. 무솔리니가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그 주변에 민족주의 성향의 퇴역군인 모든 군인들은 다 민족주의 성향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인데 어쨌든 주전론을 내세우던 샌디칼리스트는 좀 급진적인 노조운동이죠. 이 뭐 우리가 좌파 뭐 막시즘 공부할 때 샌디칼리스트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래파 지식인들이 모여들었고요. 미래파 지식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뭐 진보적인 지식인들 뭐 그런 의미 좀 되겠죠. 좌파 지식인들 모여들었고요. 혁명적 분위기를 위해 파시스모라는 말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파시스트, 아까 말한 파스켄가 거기서 이제 파시스모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공식적으로 1919년 밀라노에서 이제 무솔리니의 인도하에 대중집회령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3월 달이더라고요. 우리 3.1운동이 일어난 20일 뒤라고 3월 20일인가 그런데요. 특히 그 무솔리니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좌파 이론가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죠. 사실은.
그럼 샌디칼리즘 뭐냐? 뭐 영어로 하면 신디케이트인데요. 이제 위키백과에 그대로 떠왔습니다. 샌디칼리즘 운동은 정당 정치를 불신하고 의회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내에서도 극자로 분류되는 사상으로서 산업 일선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직접 활동을 확산시켜 최종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동시 충파를 일으켜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시키고 이후 노동자 연대에 의해 산업을 가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샌디칼리스트들의 비정치 전략은 보통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을 적절하지 못했다. 일반 이제 참정권이 확대되는 데서 계속 현명만을 주장하니까 계속 이제 부정되고 사람들이 이제 별로 이제 인기를 못 얻었지만 막시즘의 출범과 함께 샌디칼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막시즘의 발전사는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뭐 막스를 공부하다 보니 샌디칼리즘 용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언제가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그 화가 고갱 쪽도 이 외가 쪽이 또 이쪽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새 뭐 팩션이라고 그러죠. 팩트와 픽션을 섞은 왜 실제로 전기 소설 같은데 뭐 그 사람의 주요 걸개만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 작가의 창작이 많이 들어간 게 있는데 고갱 얘기를 다룬 천국은 다른 곳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이. 근데 뭐 재밌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뭐 샌디칼리즘 이런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갱 외가 쪽으로. 뭐 요건 잠깐 이제 격까지 말인데 이 책에 나오는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건 독일이지만 나치즘 이전 반유대인들이 가장 강한 건 프랑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 그 인글로리어스 바스타즈라는 영화 보면 왜 그 나치 완전히 사냥꾼 같은 그 난 그때 그 영화에서 그 영화 처음 봤는데 오스트리아 배우 있죠? 오스트리아 배우인가 왜 나치 장교로 나왔던 사람 키 작고 왜 정말 연기 잘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면 분노의 추적자 장고에서는 또 아주 그 KKK 때려잡는 치과 의사로 나왔죠. 그 사람이 왜 어느 프랑스 농가에 가가지고 유대인 숙녀하고 다 알고 왔으니까 뭐 내 나라 그런 장면. 그 영화 기억하시죠? 그것도 명화입니다. 근데 모르세요? 나쁜 녀석들, 우리말로 나쁜 녀석들이 가지고 봤던 영화인데 인글로리 바스타즈. 굉장히 전 명화입니다. 제가 손꼽는 명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또 프랑스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프랑스에서 반나치 분위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이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불문과 그랬어요? 프랑스가? 네. 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뭐 러시아 이쪽, 스페인 쪽에서는 그랬던. 근데 그 프랑스에 사는 유태인들이 훨씬 부자죠. 더요 오히려? 네. 독일이나 폴란드는 정말 가난한 불쌍한 유태인들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동네들가 그러니까요. 프랑스, 스페인, 거기서 그 취향지. 안 춥고 그냥 경치적으로. 돈 많은 유태인들과 좀 기분 나쁘게 돈 많은 애들은 다. 그리고 그만큼 또 사회적으로 또 반감도 많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치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설명하는 이유는 이 파시즘이 결국은 어떤 특정 인종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더 공고화됐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나치의 초기 목표는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이었지 절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추방을 후보지였는데 러시아 침략이 실패하면서 추방이 아니라 절멸로 목표가 수정됐다고 합니다. 히틀러도 이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히틀러가 그렇게 초기에는 적어도 그렇게 또라이는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갈수록 이상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국가사회주의를 비롯한 나치즘 이런 파시즘을 이용하면서 지나치게 백성들의 그 옹호나 그 반응이 좋으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거 뭐지? 윤석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내가 막 대구 대가리 들고 막 대구 몸통 들고 막 주먹 엎어컷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할 때 자기도 놀랐을 것 같아. 이건 뭐지? 그럼 저 나치즘은 파시즘의 특별한 한 형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시즘인데 그게 그중에 독일 히틀러가 했던 건 나치즘이라고. 예. 그렇게 제가 분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말타 베냐민 같은 사람은요, 이성적인 논쟁을 직접적인 감각의 경험으로 교묘히 바꿔침으로써 정치를 미학으로 변형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미학은.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미학이 80의 실험적인 미학적 경험은 전쟁이 될 것이라고. 36년까지만 해도 베를린 올림픽이 36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히틀러가 세계를 그렇게 하얗고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뭐 미학 전공이라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진중권 생각이 나더라고.
이 친구도 요즘 파시즘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그 진중권도 굉장히 또 베냐민 좋아하거든요. 온데 베냐민 딱 팔아먹거든. 이 친구도 정치를 미학으로 변형시켜서 파시스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전공한 것일 뿐인데도. 그래서 이제 그 파시즘의 막 기승을 부리는데 좌파는 오판했다는 거죠. 선거권의 확대와 좌파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혁명도 없었고 좌파 집권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저 무식한 놈들이 해봤자 뭘 하겠냐고. 지금 이미 그 막스 사상이 온 볼시비키도 성공하고 막 온 세계를 지금 다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고 있고 뭘 헛소리 하느냐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얘기는 대부르주아지가 부르주아에서도 이제 뭐 거대 부르주아였겠죠. 대부르주아지가 프롤레타리아와 싸우는데 동원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부르주아들이 거대 부르주아들이 파시스트 이용해서 슬쩍 이용하는 것이지 그건 그냥 우리말로 하면 마름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걔들이 무슨 세력화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파시즘은 노골적인 테러리즘 독재이며 금융자본 가운데 가장 반동적이고 가장 국수적이며 가장 제국주의적인 세력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가 지금 한국의 좌파나 진보 진영을 이런 막스주의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좀 애매하죠. 우리는 또 북한 문제가 있으니까 뭐 늘 그랬듯이 NLPD 싸움도 있고. 제가 한국이 우리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한국 좌파가 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너무 우리는 계몽적으로 갔다. 누굴 가리키려고 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뭐 이제 선거 지고 나서 계속 지금 뭐 울분해찬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시민운동을 좀 제도화해서 우리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을 교육하고 그 말이 제일 듣기가 힘든 게 지금 계몽주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배워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뭐 SNS, 유튜브 같은 거 활동하는데 혼자도 배우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 하는 거. 그다음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 보적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보기에는 저것들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까분다고 보는데 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뭐 학위 좀 있다고 가르치면 배우겠어요? 철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냥 틱틱거리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조금 우리가 길게,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면 좀 오래 갈 거라고 봐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군인이라고 하는 핸디캡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반대 세력에는 막 고문하고 죽이고 뭐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상당히 좀 온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검찰 얘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무조건 다 잡아놓는 거지. 그냥 법의 테두리야. 근데 법으로 한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체제가 오래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좌파 진영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옛날 뭐 김대중 대통령은 뭐 평민당 70몇 석으로도 정권 창출했잖아요. 어쨌든 JP 손잡고 했긴 했지만. 지금 뭐 170이 어쨌다 180이 어쨌다 그거 갖고 할 게 아니라 좀 추려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싸움을 길고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다가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시즘으로도 우리가 많이 반면교사로서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빨간 글씨를 쓰는 이 책은 단락 제목입니다. 파시즘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느냐. 파시즘 지도자들은 강령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요. 무솔리는 오히려 이를 크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무식해 자랑했다는 거지. 하다 보면 윤석열이 똑같은 거야. 윤석열 자랑하잖아. 무식해. 응? 먹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아까 좌파들의 계몽주의를 제가 비판했던 것처럼 좌파들은 우리 똑똑해 하잖아요, 그냥. 그리고 뭐 우리도 그 중에 하나지만 뭐해서 공부하면 세상이 다 바뀐다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 반성하자 이거지.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반성하자는 얘기죠. 파시즘은 정치적 의지를 강조했고 국가가 시장을 대신해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파시즘은 공과 사회 경계를 허물어 사적 영역을 줄였고 당과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고 공격적 감정을 자유롭게 풀어놓았습니다. 사적인 영역을 줄였다는 말은 어쨌든 다 뭐 태극기 부대 나오고 뭐 정동훈 같은 데를 봐도 전부 자기들은 공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진홍이 햇소리 한번 들으셨죠? 왜 청와대 안 들어가려고 그러냐. 뭐 청와대 안에 이미 주사파들이 다
도청장 다 심어버렸대잖아. 난 그래도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놔야 돼. 그 고급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걔는 그러면. 청와대 북한이 뭐 심어왔던 정보를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놔야 돼. 김진영 같은 애들.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계세요? 네? 나 왜... 김진영이 진짜 나쁜 놈이라는 생각하고 있었어. 그 얘기가 먹히는 게 더 슬픈 거야. 그러니까 맞아. 먹히게 그 사람이 그래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득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뭐 이 야사로 넘는 얘기인데요. 노무현 정부 초기에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뭐 야사입니다. 또 이제 운동권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엄청나게 가서 껄떡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어떤 뭐 참모나 이런 그야말로 국사 이거 무당처럼 국사로 써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근데 그게 이제 안 받아지니까 그때부터 확 돌아왔던 거죠. 근데 시기적으로 맞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네, 초기 80 운동가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화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 이게 20세기 초란 말이죠. 1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적용이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은 산업화, 세계화란 말보다는 어쨌든 양극화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 따위를 밀고 있는 것들이요. 근대에 낙오된 사람들의 반발 심리를 이용했지만 다양한 선전 양식과 기법은 극히 현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노무현 때 보면 완전히 그때는 뭐 SNS는 없었고 뭐 웹사이트 같은 거 통해서 인터넷으로 선거운동할 때도 그때 굉장히 앞서갔죠. 그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왜 파시즘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기억이 새롭더라고. 다시 나더라고. 그때 디지털 파시즘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사모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다 디지털 파시스트라 해가지고, 왜냐면 쫙 몰려가갖고 뭐 이제 뭐 좌표 찍고, 그 당시 뭐 좌표 찍는다는 말도 없을 때지만 욕하고 그런 것이 디지털 파시즘이라는 거지. 그런 뭐 그게 옳거그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은 좌파들이 선점하고 있었던 건 맞죠. 근데 지금 보면 훨씬 더 우파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 중에, 한국 유튜브 중에 그 가로 세로 연구소가 1등이라는데 구독자나 이런 들어온 돈이. 권력을 잡은 파시즘은 산업 집중으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어쨌든 일단 뭐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니까 정권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초기 파시즘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이루었던 가난한 숙련공들과 농민들의 유토피아적 꿈을 서둘러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일단 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냥 치워버렸는데 지금 똑같은 거지 또. 응? 가난한 사람들 뭐 그 청년들 뭐 응? 최저임금 시급 낮추겠다 그러고 뭐 52시간 그 시간 이제 폐지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파시즘 운동 초기에 농촌 향수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초가지붕을 얹은 유소스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의 주말용 가죽까지 무소리니가 가슴을 드러내고 추수를 하면서 찍은 사진만 나왔습니다. 박정희 연상들이 박정희 소위 말하는 안민국 바람에 농사 많이 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하고 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다 배운 거야, 일본 애들한테. 파시즘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 인식적으로 착한 사람들의 조력이 있었고, 국가, 당, 관료 등 전통적 엘리트층의 묵인 또는 적극적 동의가 있었으며, 행정관력, 군장교, 사업가 등 기존 사회 주류층의 폭넓은 협력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변에 막말로 좋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잖아요. 우리 일단 우리가 뭐 유대인 할 때도 민족 문제 좀 다뤘지만 사실 지금 가장 민족만큼 호기심 많은 영역은 없거든요. 종교보다 더 하잖아요. 뭐 월드컵 뭐 예선전 뭐 이란이랑 최근에 했어요. 그래요. 내가 그 포탈의 뉴스를 끄니까 이제 그렇게 아쉬워. 정치 안 보고 마음이 편한데 연예 뭐 제가 또 연예계에 밝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뒤처지니까 오늘 아는 예인 씨가 그러더라고. 요즘 많이 연예계 소식이 뒤처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민족적인 정서만큼 또 섹시한 게 없잖아요. 대한민국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소외된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소외된 채로 두지 않고 보듬으려고 하는 형식적으로. 결국은 다 그들은 배척되지만 더 고도의 기술은 배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배척당하지 모르고 있다는 거. 지금 하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인들의 연금이나 이런 것들, 노인들 좋아진 거는 김대중, 뭐 노무현, 문재인 때 다 좋아지고 그랬는데도 이들은 그 정부에서 가장 비판적인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파시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 똑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무솔리나 히틀러만 보고 좀 또라이들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파시의 전략은 뭐냐? 파시즘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사회주의와 달리 대중정치 시대에 급조된 새로운 고안, 세밀하게 연출된 의식과 감정이 가득 실린 수사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람들의 정서에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지배민족과 그들에게 할당된 부당한 목과 약소민족에 대한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정서에 기반했습니다. 진화론적 투쟁 속에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갇힌 상황에서 선택된 인종, 핏줄의 운명이 파시즘을 통해 실현된 한에서 파시즘은 진리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에서 자꾸 진화론 갖고 싸우는데 목사들이 좀 그러니까 생물학적 진화론은 그냥 접어두고 진화론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회적 진화론으로 갔을 때 우생학이 나오는 것이고 민족, 인종 간의 열등이나 우열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진화론 말고 사회 진화론은 충분히 비판할 여지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진화론이 토대가 돼서 나온 거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좀 싸워야 되는데 이것들은 맨날 뭐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6,000년 전에 창조했니 햇소리만 하니까 하여튼 핏줄, 그러니까 민족을 강조하는 거죠. 다 우리 민족 최고야라고 하면 그거하고 당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 파시즘 지도자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체성과 역사적 운명과 힘을 완전히 자각한 하나의 인종에 속한다는 격앙된 느낌. 거대한 집단적 창조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흥분하잖아요. 그죠? 막 태극기 때문에 흥분하잖아. 서로 공유한 느낌의 물결 속에 푹 잠겨서 전체의 선을 위해 개인의 사소한 이해관계 따위를 잊어버리게 해주는데 내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감사한 거야. 내가 지금 조국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내 사소한 거 좀 잊어도 돼. 집에서 그냥 그 뒷방 늙은이 돼서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거 다 잊을 수 있어. 우리 조국만 잘 되면 돼. 이런 거죠. 그리고 지배자가 됐다는 느낌이 일으키는 전율을 그야말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들이 지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참전을 깊게 하지도 않았는데 SNS 상에서 그래도 한 열흘은 가더라고요. 뭐 지금도 완전히 가시는 않았죠. 지금은 이제 좀 침착하게 반응하는 거지만 그 시대에 빠지면 열흘은 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하는데 한편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얼마나 또 우리가 사실 정보 자본 적도 없는데 우리 세상이라 그러지 우리들 세상에서 얼마나 저들 또 기가 죽어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또 짠한 마음이 들긴 들더라고. 우리가 겁준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배자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솔리니에 따르면 인민에게 필요한 건 두체,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두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체의 의지와 지도력이 닥트린,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강령이 아니라 충직한 사람들의 의심 없는 열정이었다는 것이죠.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그 앞길이 걱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그만큼 나왔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한편으로 가져야 될 희망인 거예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물론 한국의 언론이 그렇지만 지금 언론의 그는 유럽 언론, 미국 언론 다 마찬가지더라고 썩어 있기는. 한국 언론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이태리처럼 건 제가 넣은 겁니다. 지식인들은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과 변화의 꿈에 도취된 사람들이 더는 좌파에만 호소할 수 없다는 거대한 감정적 동요를 느끼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인들의 자기 반성인 거죠. 그 분노를 수용을 못했던 거야. 왜 분노하지? 지표는 다 좋잖아요, 그죠? 지금 뭐 우리가 뭐 지금은 좀 무너졌지만 어쨌든 방역 잘했고 자랑할 건 못되지만 어쨌든 세계적 군사 대국이고 무기 수출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 지표도 좋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사람들은. 왜 그렇지?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SNS에서 나눌 때 그런 지표들을 이렇게 쉐어하면서 이래도 왜 이 나라를 망했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심정들을 모르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새로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노를 이해 못했다는 거죠. 그건 한국의 지배 리듬도 마찬가지다. 오늘 너무 저 같은 사람 여기도 다가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걸 알면서도 이제 당연히 다음 선거가 되면 또 우리가 투표권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을 한국의 민주당을 뭐 진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냥 범진보의 후보를 택할 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정을 쏟을 거지만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죽을 써도 그들을 우리가 배신이란 말은 뭐다 그냥 그들을 하는 수 없이 안고 갈 거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상실감이 큰 사람들을 이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나는 자꾸 우리가 뭐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 하지 말고 한국의 진보 세력도 이제는 그 노인들이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지. 한 5년 전쯤인가 어디 SNS 본 기억이 나는데 무슨 부산에서 무슨 전국 노동자 투쟁 그 집회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하는 이제 태극기 집회도 이제 거기 부산에다 모였대요. 근데 이제 할배들도 다 이제 양쪽 다 동원을 한 거지 버스에 저래가지고. 근데 이제 할배들이 그 버스를 놓친 거야. 어리버리하니까 자기네 타본 버스. 그래갖고 서울 어떻게 가져갈 거야. 뭐 차비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이 진보 진영 민노총에서 대절한 버스 자리가 뺏어 몇몇 할배를 태웠대요. 그렇게 할배들이 겁을 먹더라는 거지. 그걸 하고 올리거나 읽은 기억이 나. 근데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같이 놀아주고 또 이 좌파들은 또 집회 끝나면 재밌게 놀잖아. 서울로 올라오면서 버스 타서 노래 부르고 뭐 합창하고 떼창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고 보더니 이것들 뭐지? 나쁜 놈들 아니는 그런 어떤 누가 후일담을 올린 걸 보고 좀 그런 식의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번 총공운동에도 사람들이 그런 글 올리는 거 많이 있어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 경상도 쪽 지방에서는 그 상당히 젊은 층 40대 50대 이쪽 층들도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확대되고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전교조가 어떤 거 전교조 빨갱이로 딱 굳어져 있고 이런 것들 그게 여전히 저희 대학교 때나 지금이나 40년이 지나도 아주 강고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참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지난번 때 이번은 아니지만 그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경상북도 지역의 국회의원 한 민주당 쪽에 김현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에 있을 때 다닐 때 이공계통이었는데요. 원자력공학과 출신이든가 물리학과 출신이든가 꽤 세게 운동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서 국민운동을 잘하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 좀 더 앞으로 좀 더 정치에서 나왔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구는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때 딱 한번 비례대표하고 요거는 또 아닌데 김현권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말도 잘하고 아주 말만 들어서는 이 사람이 정말 대학 때 그 센 운동권이었나 싶지 않을 정도로 부수하게 그냥 한 60년대 초반생쯤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농민운동을 했더라고요. 와이프는 거기서 또 뭐 공부방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운동들이 좀 이제 돼야지 우리가 너무 진보가 시민들 이런 분노에 가득 찬 시민들 속으로 들어갈 생각이 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아까 말한 목소리가 많은 닥트리는만 가지고 옳잖아 검찰 개혁해야 되잖아 좀 부자놈들 세금 많이 물려야 되잖아 라는 것을 너무 당위성만 강조한 거지. 당연히 맞지 우린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종부세 우리 종부세 낼 만한 사람도 안 계시지만 내라고 내는 거고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전략 전술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지 또 윤석열 못 잡겠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자기만 윤석열 잡기는커녕 자기 반성만 있어 지금. 파시즘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창조물로서 좌파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맞선 대중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싶나 때 지금 1장을 했는데요. 이 책 1장은 어떻게 보면 머릿말이 따로 있긴 있지만 파트가 전체적인 머릿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평등 우애를 추구한 자유주의는 물론 권위, 계급, 복종을 선호한 보수주의도 좌파 대신 파시스트와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앞으로 전개되는 게 파시즘의 역사적 시기를 파시즘의 탄생, 정치 제도 안에 뿌리내리기, 권력 장악, 권력 행사, 파시즘 정권이 급진하는 정상화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장기 지속 기간을 구분해서 책을 이제 써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장으로 넘어갈 건데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앞에 얘기했던 게 좀 반복될 수는 있어요. 다시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느라고요. 예,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